여러분, 쉬는 시간이 좀 짧죠? 네. 여러분들 가급적, 저희 세션이 4개인데, 4개를 조금 빠르게 끝내고 여러분들이 오후를 좀 쉴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쉬는 시간을 좀 짧게 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플렉스, 클라우드 데이터 플렉스 말씀을 드릴게요. 내용은 아까랑 빅데이터랑 비슷하게 역시 이것도 백그라운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데이터 플렉스가 뭐냐, 그 다음에 데이터 플렉스가 가지고 있는 피처들 쭉 한번 좀 돌아보고, 그 다음에 얘는 과금이 어떻게 되냐 똑같이 좀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 가기 전에 간단한 정의. 데이터 플렉스는 인텔리전트 데이터 패브릭이다. 이게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걸 우리말로 참 해석하기가 쉽진 않아요. 번역하기가. 그래서 그냥 데이터 패브릭이라고 그냥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인텔리전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거는 여러 분산된 데이터를 되게 이제 유니파이 하는 거를 도와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관리하는 거를 좀 자동화 시켜주고, 그리고 여러 군데 걸쳐 있는 데이터를 거버넌스 하는 거 역시 자동화하는 걸 도와주고 쉽게 해주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가 여러 군데 있다 하더라도 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굉장히 그 대용량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보신 분들, 그 다음에 오늘 보시지 않은 분들도 궁금해하는 게, 계속 들어도 빅쿼리 옴니랑 빅레이크랑 데이터 플렉스랑 차이가 뭐지? 뭐가 다른 거지? 또는 거버넌스 얘기를 하면 데이터 카탈로그도 있던데 그건 또 뭐지? 이런 질문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는 약간 우리가 이제 데이터 업이라는 게 발전해오는, 데이터 시스템 발전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제가 아마 그림을 좀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는 그 관점 말고 약간 데이터 자체에 한번 집중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데이터는 크게 데이터 자체와 그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메타데이터죠.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이 두 개로 나누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 생각을 하시면 조금 구분이 쉬워질 거예요. 빅쿼리, 옴니, 빅레이크 얘네들은 데이터 자체를 좀 포커스하고 다루는 데 중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메타데이터를 쓰는 이 데이터 플렉스나 데이터 카탈로그는 얘가 주로 다루는 데이터는 메타데이터예요. 그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뭔가 분석한다기보다는 데이터 주변에 있는 뭔가 액세스 컨트롤이나 뭐 엔드포인트를 알고 있어서 원격으로 접속하거나 등등등 이런 것들에 대한 거를 관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빅쿼리, 빅레이크는 데이터를 다루는 애, 데이터 플렉스, 데이터 카탈로그는 메타데이터를 다루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이제 우리가 보면 이 바이너리 데이터 또는 태블러 데이터 보통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제가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 하나를 샘플로 여기다 넣어놨는데, 여기 보시면 가운데에 있는 제 사진은 데이터 자체죠. 그럼 이건 왼쪽에서 다루겠죠. 얘는 데이터죠. 그 다음에 그걸 감싸고 있는, 약간 제가 희미하게 원을 크게 그려놨는데 그걸 감싸고 있는 바깥은 메타데이터겠죠. 메타데이터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뭐 예를 들어서 뭐 파일 이름, 파일 종류, 파일 크기, 그 다음에 이 파일의 주소, 그 다음에 이 파일에 액세스할 수 있는 뭔가 사람이나 그런, 또는 액세스를 했을 때 이걸 지울 수 있냐, 보기만 할 수 있냐, 그런 권한들, 이런 것들이 이제 메타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그 메타데이터를 관리하는 게 데이터 플렉스, 데이터 카탈로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바이너리 데이터일 때는 오른쪽에 보시면 관리하는 이 속성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 태블러 데이터로 이렇게 바뀔 때, 그러니까 이제 CSV인데 얘가 파일은 그냥 컬럼 구분으로 이렇게 쭉 붙어 있지만 이게 의미상으로는 하나의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와 비슷하잖아요. 행과 열이 있는 이런 것들은 원래에 있는 아까 제가 직전에 보여드린 그냥 뭐 JPG 파일 같은 대 메타데이터보다
얘는 한 번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저 파일 안에 CS 파일 안에 있는 쭉 컬럼들이 갔을 때 어떤 컬럼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있을 수도 있고 이메일 주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단순히 구분하자고 바깥에서 그냥 이건 CSV 파일이야라고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그 보안 문제나 이런 것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 플렉스에서는 이 안에 있는 것도 뒤져봐서 여기에 민감한 칼럼이 있냐, 주민번호나 신용카드 번호가 있냐 이런 것들을 탐지를 합니다. 그것도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저희 구글의 대부분의 제품이나 서비스에는 AI 기능이 내장이 돼 있는데 AI 기능이 내장이 돼 있어서 어떤 거는 오토매틱하게, 어떤 거는 세미 오토매틱하게 그렇게 해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제품의 구분이 조금 되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럼 데이터 플렉스가 나오게 된 배경을 이제 저 개발자 관점이 아니라 그냥 시장 관점에서 보면 시장이 아니라 사실 비즈니스가 돌아가는 형태죠. 회사들에서. 보통 데이터가 필요해서 데이터를 모으고 그 데이터를 어느 부서가 쓰고 그리고 그 부서가 쓰는 데이터를 옆 부서에도 쓰고 싶어서 카피해 주세요라고 해서 옆 부서에도 그걸 쓰다가 또 다른 부서에서는 우리는 이런 데이터부터 우리끼리 다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고 이러다 보면 이제 데이터가 각각 부서별로 존재하기도 하고 어떤 거는 A 부서에서 카피돼서 B로 가고 B에서 카피돼서 C로 가고 이렇게 중복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이 중복된 거를 그대로 중복이 아니라 이 카피해 간 거를 또 변형을 했단 말이에요. B부서에서.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데이터가 진본이고 어떤 걸 믿어야 되지 막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거를 이제 전체적인 이런 현상을 보통 우리가 이제 데이터 사일로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게 결국은 계속 문제가 되는 거죠. 결국 데이터가 중복된다는 거는 일괄적으로 보안 관리하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다음 데이터가 부서별로 각자 가지고 있으면 부서별로 또 관리자가 있다 보면 관리의 어떤 체계도 되게 맞지 않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서별로 있다 보면 부서별로 어떤 그 스토리지나 또는 도구를 똑같은 걸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제 통합 분석을 연계 분석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 연계 문제도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어떤 부서는 널 값을 empty로 바꾸고 어떤 부서는 널 값을 0으로 바꾸고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만약 데이터를 다루는 체계가 달라지면 결국 표준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뽑아놓은 인사이트가 그거를 맨 상위 레벨에서 또는 하나의 관점에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는 게 데이터를 차라리 안 다루고 별로 데이터에 관심이 없는 기업은 이런 일이 잘 안 생기는데 오히려 데이터를 많이 다루고 데이터로부터 인사이트를 잘 뽑고 또 굉장히 데이터에 능숙한 회사일수록 이런 일들이 더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거를 결국은 이건 뭐냐면 중앙 집중 어떻게 보면 가운데서 관리하는 형태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다 모은다? 모아도 모으는 거 작업 자체가 만만치 않고요. 그리고 웃긴 거는 모아도 한 3개월 지나면 다시 또 막 제각각이 돼요. 또 카피해가고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필요한데 그래서 이제 약간 데이터 플렉스라는 게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데이터가 여러 군데 흩어져 있어도 얘를 잘 통합할 수 있고 데이터 관리를 자동화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면 아까 전 시간에도 비슷한 그림 보셨겠지만 얘가 이제 하고 싶은 거는 굉장히 일관된 통합된 관리를 하고 싶고 그리고 그 위에서 데이터 큐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되게 잘해서 이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경험도 일관되게 좀 해주고 싶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데이터 플렉스가. 이거는 이제 저희 GCP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 관련 제품들을 한번 쭉 나열해 본 거예요. 여기 이제 밑에 쪽에 파란색으로 있는 거는 이거는 꼭 구글뿐만 아니라 어느 기업이든 데이터를 다루는 사람들은 이 순서로 데이터를 다루게 됩니다. 다루고 사용하게 됩니다. 맨 밑에 보시면 모아서 처리하고 저장하고 분석하고 그 분석된 결과로 어떤 인사이트가 나왔을 때
그 인사이트 기반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고 이 형태가 이제 쭉 흘러가는 건 다 똑같은데 그거를 이제 그 기준으로 보면 모으는 거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는 펍섭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서비스가 있고 데이터를 옮겨주는 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처리하는 관점에서는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 프로, 데이터 퓨전, 데이터 프랩 이런 것들이 있고 저장하는 관점에서는 빅쿼리, 빅테이블, 클라우드 스토리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DB가 있죠. 그리고 이제 분석하는 거는 빅쿼리 같은 경우는 저장도 있고 분석도 하죠. 예. 분석하는 거에 이제 최고 대표적인 건 빅쿼리죠. 빅쿼리는 점점점 이제 기능이 이제 확장이 돼서 아까 옴니나 BI 엔진, ML도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그냥 자연으로 물어보는데 빅쿼리 안에서는 그걸 SQL로 자동 변환이 돼서 리절트가 나오고 그게 사용자의 챗 그 화면에 뿌려지고 이런 기능도 되고요. 이게 이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액티베이션은 이거는 이제 맨 밑에 루커는 대시보드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루커 같은 경우는 대시보드로 어떤 인사이트가 나왔을 때 또는 그 인사이트의 특정한 임계치 같은 걸 정해놓고 그거를 외부 행동으로 트리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웹훅 같은 걸로 해서 구글에 있는 마케팅 플랫폼, 뭔가 캠페인이 되는데 버짓 같은 것도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AI 쪽까지 가서 거기서 뭔가 더 심화된 거를 할 수도 있고 이게 이제 GCP가 가지고 있는 전체 데이터 제품 스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플렉스를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조금 더 정리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것부터 먼저 보면 맨 밑에는 이제 물리 스토리지가 있는 거고 이 물리 스토리지는 GCP도 있고 다른 클라우드도 있고 여기는 온프레미스도 있어요. 아까 우리 빅레이크는 온프레미스는 없었거든요. 현재까지는 빅레이크는 GCP하고 AWS, 애저까지만 지원합니다. 그러나 데이터 플렉스는 온프레미스까지도 커버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 벤더 또는 스토리지 데이터의 물리적 위치 관점에서 밑에 말씀드린 거고, 그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거는 이제 데이터의 구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실시간으로 들어온 데이터도 다 커버한다. 보시면 되고 중간에 있는 게 이제 데이터 관리 쪽 레이어예요. 데이터 관리. 데이터 관리는 뭐냐면 데이터가 밑에 있는 물리적 데이터를 논리적으로 오거나이즈 합니다. 그리고 그 기반 위에 이 데이터들은 뭔가 이제 라이프 사이클 관리 같은 것도 되고 모니터도 되고 뭔가 필요하면 뭔가 서빙을 하거나 등등등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그냥 아무한테나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권한이 주어진 사람한테만 또는 권한을 조정하는 형태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전체들의 데이터는 메타데이터가 다 동일한 일관된 포맷을 가지고 있어요. 이 일관된 포맷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좋은 게 뭐냐면 그 위에 분석 레이어, 대부분 애플리케이션 쪽이겠죠. 거기에서는 이거 형태로만 맞추면 자기가 원래 하던 거를 다 할 수 있고 새로운 툴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이제 위에 적혀 있는 것들은 대부분 구글에서 제공하는 것들입니다. 빅쿼리, 스팍, 서버리스 스팍이라고 다음 시간에 저희 테일님께서 말씀을 드릴 거고 데이터 플로우, 그다음에 AI 플랫폼, 데이터 스튜디오 이런 것들이 있고요. 이거 외에도 이 인터페이스에 맞추면 여러분들이 다른 걸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메타데이터를 여기 이 데이터 플렉스로 집어넣을 수도 있는데 그것도 API만 맞추면 들어오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맞췄다면 보면 되시고 좌측에 있는 내용들은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거를 글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목만 다시 한번 이제 리마인드를 하자면 지금 이제 약간 통합된 분석 경험, 그다음에 좀 더 지능적인 데이터 관리, 그다음에 중앙 통제형 보안이나 거버넌스, 그다음에
분산, 데이터를 한 곳에 모으지 않고도 얼마든지 분산된 데이터에 위에 올라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플렉스를 만약에 쓰게 됐을 때 이 사용자 관점에서는 가장 큰 뭔가 좀 좋은 게 뭐냐, 기업 관점에서 그걸 이제 아까 뭐 자잘하게 여러 가지도 있지만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좀 뭉쳐봤어요. 세 가지로 뭉쳐봤는데 첫 번째가 선택의 자유, 두 번째가 데이터 인텔리전스. 여기서 인텔리전스를 여기서 좀 번역하기가 좀 자연스럽지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굉장히 지속적이고 일관된 방식으로 통제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까 앞에서 제가 데이터 사일로 현상에서 이런 페인 포인트를 얘기를 했잖아요. 그거를 극복을 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있는 거는 데이터를 이제 꼭 구글에 놓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아마존에 있어도 되고 심지어 온프레임에 있어도 되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게 이 자유라는 게 되게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근데 데이터 사이즈가 굉장히 큰 기업은 이게 굉장히 큰 어려움인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A사에다가 본격적으로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데이터를 쌓기 시작해서 그게 몇 페타가 됐고 그 다음에 그 몇 페타 위에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들이 들어가고 심지어 그 애플리케이션 중에는 엔드 유저형 서비스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 기사가 더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 라고 옮기려고 했을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거를 수개월에 걸쳐서 옮기고 그 다음에 그 애플리케이션 의존성 다 제거한 다음에 다시 다 돌아가게 만들고 이게 작지 않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심각한 업체는 이제 비벤더로 클라우드로 옮겼단 말이에요. 근데 2년 있다가 CTO가 바뀌었어요. 다시 C사로 옮기는 경우도 있고 A사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진짜 데이터 엔지니어들은 되게 힘들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데이터 플렉스를 쓰게 되면 이 데이터 플렉스가 설사 구글의 제품이라 하더라도 얘는 다른 바깥에 있는 것까지 전부 뉴트럴하게 거버넌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그냥 이제 옮기지 않고도 이 체계를 갖추고 리더십이 바뀌어도 계속 같은 방식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있는 게 의미가 굉장히 크다. 선택의 자유라는 게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고 선택을 바꿔도 되고 그래도 그거를 바꿈으로 인한 오버로드가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있는 건 뭐냐면 이제 데이터 거버넌스나 또는 메타데이터를 다루다 보면 이게 생각보다 번거로움이 되게 많아요. 수작업으로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메타데이터를 뭐 정리하거나 또는 그것들을 파일을 하나씩 열어서 이 안에 민감 데이터가 있냐 없냐를 뭐 보거나 이런 것들이 작은 작업이 아니에요. 오히려 데이터 엔지니어나 분석가보다 이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들고 거버넌스 체계를 만드는 이분들이 더 힘든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데이터 플렉스에서는 뭘 했냐면 이거 꼭 사람이 수작업으로 해야 되냐. 이미 AI도 어느 정도 발전했고 어떤 식으로 패턴을 찾고 하는 거 다 있으니까 자동화시키고 자동화한 거를 사람이 확인할 수도 있고 또는 세미 자동화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자라고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데이터 인텔리전스 기능을 보시면 되는데 뭐 예를 들자면 데이터가 새로 데이터 레이크나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들어올 때 거기다가 뭘 걸 수 있냐면 새로 들어온 데이터에서 민감 컬럼이 있는지를 탐지해줘 라는 거를 걸 수 있어요. 그럼 걔가 탐지해서 얼럿을 줍니다. 그리고 탐지해서 얼럿 안 줘도 괜찮아. 그냥 탐지했으면 네가 이거 익명화 처리해서 그 다음 큐레이티드 존으로 옮겨줘. 그리고 그 아닌 거는 전부 쿼런틴에 그대로 놔둬라는 걸 해놓으면 이제 내가 개입하지 않고도 그런 것들이 자동으로 다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있는 데이터 인텔리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거는 뭐냐면 우리가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나 데이터 분석 플랫폼 이런 환경들이 바뀌면 대부분 사람도 새로운 체계를 익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팔럿이 이런 것들도 결국 바뀌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 바뀐 것 때문에 업무 연속성이 떨어지거나 사람들이 학습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 되게 낭비되게 되는데 데이터 플렉스로 한번 체계를 잡아 넣으면 얘는 그 체계로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A사, B사 옮겨도 이 체계는 그대로입니다. 그러면 재학습 없이 계속 그대로 업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왔던 아까 데이터 퀄리티 체계나 이런 것들도 다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실 수 있고요. 또 좋은 거는 이게 이제 액세스 컨트롤로 심지어 특정한 인사이트를 뽑는 주피터 노트북 코드도 권한을 비어 권한을 관련자들을 A팀, B팀, C팀 다 줘서 그걸 들여다보게 되면 어느 부분에서 우리 팀이 분석하는 로직이랑 저 팀이 분석하는 로직이 다르구나라는 거를 찾아내서 그거를 서로 다 일관되게 맞출 수도 있거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계속 쌓이면 이게 자산이 되고 굉장히 강건한 이제 데이터 조직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건한 데이터 조직이 되는 데 있어서 이 데이터 플렉스가 되게 좋은 중립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앞서 처음에 데이터 플렉스는 이제 메타데이터를 주로 다룹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뭐냐면 이 데이터 플렉스가 약간 이제 그 컴포넌트 개념상의 어떤 그 구조 하이라키가 있어요. 그 이제 돌아가는 도구 관점이 아니라 다루는 데이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얘가 최상위에는 이제 존이라는 게 있고요. 존 밑에는 또 뭐 그 존을 또 하이 카테고리 나눌 수 있고, 존 밑에는 에셋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에셋 밑에는 이제 엔터티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엔터티는 그냥 하나의 파일로 보시면 되고, 에셋은 이제 그 파일의 집합 또는 폴더 또는 버킷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는 빅쿼리에서는 데이터셋, 또는 이제 에셋의 상위에는 존이라는 게 있는데 이 존이 물리적 존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거예요.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룹핑하는 거예요. 그 화면에 가서. 물리적인 공간은 내가 만약에 존을 A존, B존, C존을 만들었다고 치면 A존에 물리적으로는 아마존도 있고 구글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존은 논리적인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존은 그냥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존은 이제 로우 데이터 존이 있고 큐레이티드 데이터 존이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 디플로이하는 단계로 봤을 때 뭐 대부 개발 존이 있고 스테이징 존이 있고 프로덕션 존이 있고 뭐 이럴 수도 있죠. 이제 기능들을 좀 더 살펴볼게요. 아까 제가 그 존이라는 것이 물리적 단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논리적 단위라고 했잖아요.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저 이제 콘솔에 들어가서 실제 물리적으로는 이게 빅쿼리일 수도 있고 GC일 수도 있고 S3일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저렇게 존이라는 개념을 내가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안에다가 에셋들을 보시면 에셋들을 여러 개 이렇게 집어넣는 거죠. 네. 그리고 요 지금 밑에 있는 예시는 제가 봤을 때는 데이터를 가공하는 단계 또는 데이터를 사용하기 좋게 만드는 단계별로 존을 나눈 것 같아요. 이 존을 나누는 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식은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중앙에서 이 보안이나 거버넌스를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굉장히 또 편리한 기능이에요. 데이터가 여러 군데 있다 보면 거기까지 다 찾아가서 관리를 해야 되거나 또는 찾아가지 않고 거기에서 무슨 변화가 일어났을 때가 인지하지 못했을 때 어떤 업무상의 착오가 생길 수 있고 이런 것도 되게 많은데, 이게 이제 데이터 플렉스는 뭐냐면 이 가시성, 투명성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물론 원천에서 최초에는 데이터 플렉스한테 권한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중앙에서 각 로컬 또는 각 원천 소스에 있는 어디에 어떤 그 권한 체계가 변화가 일어나고 누가 액세스하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중앙에서 잘 볼 수 있고 중앙에서 또 조정도 할 수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되게 편해진 거고, 그러면서도 각 원천에서도 또 각자가 수정할 수도 있어요. 각자가 수정해도 그거는 중앙에서 수정 결과를 다 한꺼번에 볼 수 있어요. 변화된 상황을. 이게 되게 이제 요즘에 데이터가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것도 이제 사람의 수작업을 굉장히 줄인 건데
이게 우리 그 데이터 레이크가 존이라는 게 있고 밑에 SH라는 게 있고 이제 그다음 밑에 뭐 엔터티라는 것들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권한 체계나 또는 뭔가 여기 우리는 이런 거를 크레딧 카드까지 민감 데이터라 우리는 취급을 할까 이런 정책 이런 것들이 모든 단계마다 또는 모든 형제들마다 다 사람이 수작업으로 그걸 해야 된다면 되게 힘들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그 기능이 있죠. 이렇게 쭉 상속되는 개념이 있고 그다음에 그 밑으로 계속 똑같이 밀어 넣어주는 기능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사람의 수작업이 엄청나게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만약에 어떤 스토리지나 이런 데에 새로운 데이터가 왔을 때 뭐 예전 방식은 사람이 그 새로운 걸 인지하고 이제 마킹을 해주거나 아니면 최근에는 그 스토리지에 새로운 오브젝트가 생겼을 때 걔를 와치하고 있다가 펍섭이나 클라우드 펑션을 호출하는 형태로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데이터 플렉스는 이게 그냥 다 내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새로운 어떤 엔터티가 생겼을 때 얘가 인지를 하고 그거를 얘가 어떤 형태인지 이제 프로파일링까지 하고 거기에서 또 더 나아가서 센서티브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는지 이런 것까지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퀄러티 관점에서도 얘가 여러 가지 일을 해주죠. 그러니까 이제 크게 두 가지가 나눌 수 있는데 이미 데이터 플렉스에 내장되어 있는 퀄러티 체크 기능이 있어요. 좌측에 있는 것처럼 뭔가 이거는 이제 좌측에 있는 거는 되게 정형화된 패턴이겠죠.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고객이 사용자가 직접 그런 데이터 퀄러티 체크하는 거를 만들 수도 있어요. 우측에 있는 거는 뭐 중간에 보시면 예를 들어서 뭐 정규 표현식이나 또는 SQL 같은 걸로도 만들 수 있죠. 이게 이제 데이터 플렉스에서 아까 보안 기능 외에 또 데이터 퀄러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이제 메타데이터를 체크하는 거를 여기 한번 넣어봤는데 이게 자동 체크하는 거 보면은 포맷이 유효하지 않거나 또는 데이터 스키마가 안 맞아. 기존에 있는 스키마랑 새로 들어온 데이터랑 스키마가 안 맞아. 또는 이제 이 파티션 정의가 좀 이상해. 또는 데이터가 좀 구멍이 있어. 이런 것들을 찾아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찾아주게 돼 있고요. 자동으로 체크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건 너무 디테일로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냐면 아까 이제 사용자가 직접 체크하는 룰을 만들 수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YAML 파일로 정의를 하게 돼 있는데 정의를 해서 나는 여기에다가 이거를 적용을 할 거야라는 아까 타겟 데이터셋이나 이런 것들을 정하면 이게 동작하게 되어 있고 이 동작을 내가 매번 클릭을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스케줄을 걸 수 있습니다. 스케줄을 걸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얘가 스케줄을 걸고 동작을 하다가 뭔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 그럼 나한테 얼럿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탐지한 또는 체크한 것들은 전부 빅쿼리에 별도의 테이블로 계속 저장이 돼요. 여기 있는 이게 그 얘기인데 그러면 나한테 얼럿을 걸어서 그게 오는 것뿐만 아니라 수시로 들어가서 내가 다른 어떤 행태나 이런 것들을 조사해 볼 수 있는 거죠. 여기라서. 이거는 이제 앞서 브리프할 때 나왔던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한 거라서 이건 넘어갈게요.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템플릿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어서 그러니까 데이터 플렉스가 가급적 공수를 줄이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커요. 그 템플릿을 그대로 사용을 하게 되면 되게 큰 공수 없이 일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데이터 퓨전하고도 연결이 돼 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돌아가는 것들, 잡들이 모두 한 군데서 모니터링이 되기 때문에 관리하기, 거버넌스하기 되게 좋다. 그리고 아직은 이제 로드맵에만 있지만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지 그 데이터를 라이프 사이클 얼마큼 얘를 유지할 건지 또는 백업을 할 건지 얘를 지울 건지 같은 이런 정책들까지도 스케줄을 걸어서 자동으로 대기하는 것도 로드맵에 잡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약간 밑에 쪽을 얘기했다면 좀 위쪽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사용자 관점이죠. 사용자는 이제 여러 사용자가 있겠죠. 관리자도 있고 분석가도 있겠죠. 이게 이제 그 관리자 관점에서는 어쨌든 이제 한 군데서 이거를 설정을 하고 볼 수 있어서 좋은 거죠. 그리고 그거는 이제 대부분 속성 같은 거 기반으로 하는 건데, 관리자 관점에서는 한 군데서 이거를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가나 사이언티스트 관점에서는 역시 데이터를 여러 군데 찾아다니면서 해당하는 도구마다 다 로그인해서 분석하는 게 아니라 이 한 환경에서 그냥 바로 클릭으로 SQL을 날리거나 클릭으로 집중 노트북 스크립트를 실행하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때마다 권한을 체크하는 것도 아니고 권한은 이미 아까 어드민이 나한테 다 해놨기 때문에 환경이 이기종이고 다른 물리적 환경이라 하더라도 동일한 인터페이스로 동일한 사용자 경험으로 분석을 수행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기는 이제 이게 빅쿼리도 되고 아파치 스팍도 되고 스팍 SQL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일회성으로 수행할 수도 있지만 수행한 거를 스케줄을 걸어서 수행할 수도 있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반복되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내가 환경을 만들고 분석을 할 때 내가 스크립트를 주피터 노트북으로 짤 거냐 SQL로 짤 거냐를 또 정할 수 있어요. 그걸 정하고 그걸 짜놓고 실행을 하고 저장을 하면 그거는 이제 반복해서 스케줄을 걸 수도 있고 그 저장한 거를 권한을 동료한테 공유를 해주면 동료도 그걸 그대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 따로 주피터 노트북 깔고 거기에 나 혼자 접속하고 동료는 또 동료 거 접속하고 이런 게 필요 없다는 거죠. 이 한 화면에서 SQL과 주피터 노트북이 다 된다. 보시면 되고. 가격을 보면 얘도 가격이 얘는 조금 이제 생소한 개념이 들어와 있어요. 생소한 개념이 뭐냐면 여기에 보시면 DCU라고 있어요. DCU. DCU가 뭐냐면 데이터 컴퓨트 유닛. 얘가 이걸로 과금을 하는 이유는 데이터 플렉스는 데이터가 우리 구글 스토리지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연산을 여기에서 할 수도 있고 원격으로 할 수도 있고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데이터 양을 가지고 보통 원래 그런 데이터 양이 가장 기준이 되는데 얘는 양이 아니라 결국은 연산, 처리하는 연산으로 기준을 잡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 컴퓨트 유닛이라고 해서 DCU라고 잡아놨고 1DCU가 보통은 VCPU 한 개에 4기가 램 정도가 소요되는 이렇게 해서 잡아놔서 이걸로 과금이 됩니다. 데이터 플렉스는. 결국은 데이터를 연산하는 거에 과금이 된다는 거고요. 나머지는 여기 그 데이터 카탈로그가 원래 있었어요. 구글에. 이 데이터 카탈로그는 메타데이터를 저장을 하고 그 저장 비용이 드는 거고 데이터 카탈로그 API를 콜할 때 콜하는 비용이 들어가요.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들어가는데 결국 데이터 플렉스도 하위에 이 개념을 가지고 있고 현재는 이 데이터 카탈로그와 데이터 플렉스가 계속 하나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 프라이싱도 하나면에 나온 거는 이미 많이 진행이 됐다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그냥 크게 세 가지 데이터 플렉스의 프라이싱은 연산하는 비용, 그 다음에 메타데이터가 저장되는 스토리지 비용, 그 다음에 이 API 콜 비용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제가 제 화면을 공유를 안 하고 계속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 화면 보이시나요? 제가 아까 이 프라이싱으로 안 오고 다른 화면에서 설명드립니다. 데이터 플렉스는 DCU라는 연산하는 거에 대한 과금이 되고 나머지 메타데이터가 저장되는 거, 스토리지 비용, 그 다음에 API 콜 비용 이렇게 세 가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화면 공유도 안 하고 비나면만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은 저기 했네요. 그래서 데이터 플렉스를 좀 말씀드렸고요. 혹시 뭐 질문이 있는지 좀 창을 볼게요.
제가 저는 이제 이 채팅창을 발표하는 순간 제가 못 보거든요. 지금 이제 봤는데, 그러니까 아직 답변이 안 된 게, 웅기는 페더레이트 쿼리. 페더레이트 쿼리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빅테이블로도 하고, 클라우드 SQL로도 하고, 여러 군데 하는데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이민아님이 답변하셨구나. 그다음에 홍구님. 홍구님, 빅쿼리 옴니는 아직은 서울 런칭이 안 됐고요. 계획은 제가 알기로는 이번 그 3분기 말이나 4분기 초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확정은 아니거든요. 약간 앞뒤 몇 달씩 그러니까 느려지거나 몇 달 빨라지거나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거는 올 하반기에 빅쿼리 옴니가 서울에 들어올 것 같다라는 게 약간 예상하는 거고, 늦어지더라도 내년 상반기는 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냥 제 느낌으로는 올 하반기에 아마 들어올 것 같아요. 은근히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됐고. 네, 재호님이 제가 프라이싱 화면을 안 보여드려가지고 말씀하신 거겠죠? 자, 그러면 질문은 혹시 질문이 답이 안 된 게 있나 모르겠네요. 질문 다 된 것 같고. 그러면 퀴즈를 하나 낼까요? 퀴즈는 제일 빨리 맞히시는 분이 됩니다. 자, 제가 퀴즈를 내기 전에 여기다 답을 쓰셔도 돼요. 대신에 풀네임을 쓰셔야 돼요. 풀네임. 지금 석파님 풀네임으로 써야 돼, 풀네임. 보통 구글 제품은 클라우드 클라우드 이렇게 하죠. 네, 빨리 풀네임으로 쓰셔야 돼요. 자, 데이터, 지능형 데이터 패브릭, 구글에서 나온 데이터를 거버넌스하는 제품 이름은 무엇입니까? 네, 클라우드 데이터 플렉스. 석파님 너무 아쉽습니다. 우리 현진님 혹시 그래도 석파님도 좀 드려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지금 4시 8분인데 한 12분 정도 쉴까요? 네, 그러면 여러분 4시 8분인데 20분에 만나는 걸로 할게요. 20분에는 여러분들이 스팍을 좀 저희 텔레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스팍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는 뭐 서버리스로 쓰는 게 아마 익숙하진 않을 텐데 그게 왜 좋은지를 좀 설명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분에 20분이면 너무 짧을 수도 있으니까 25분에 만날게요. 25분.